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오늘 제1장 명상에 가까이 서다에 대해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않는 그 무엇. 처음에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갈 때 나는 명상의 본질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고 믿었다. 명상을 하면 고요하고 텅 빈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들은 바 있었고, 바로 그것을 음미하고 싶은 것이 당시 나의 갈망이었다. 물론 그때까지 그런 마음을 한두 번 얼핏 경험하긴 했지만, 나는 명상이 불쾌한 어떤 것이든 들어설 수 없는 빈 공간으로 상상했다. 생각과 감정이 아예 없는 공간으로 상상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감정도 없이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당시 내가 명상에 접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런 공간을 창출하려고 애쓰는 것, 즉 올바르게 명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내가 주장했던 그러한 마음 상태를 달성하려 노력하는 것은 명상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다. 그 시기에 나는 나름대로 훌륭한 지도를 받았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만 강화해질 뿐이었다. 나는 매일 스승을 찾아가 나의 명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온갖 생각이 마음을 휘젓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스승은 경계심을 더 강화하고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붙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더욱 초조하고 불안해졌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 경계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것은 마치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경우와 같은 마음 상태였다. 튀어나오면 즉시 후려칠 작정으로 계속 다음번 생각을 기다렸으니까 말이다. 매일 18시간 명상을 하고 3시간 남짓 잠을 자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다. 나는 선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무언가를, 아니 그 무엇이든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구하려는 것에서 더욱 멀어지기만 했다. 그 나라 출신의 다른 스님들은 더없이 느긋해 보였다. 사실 주기적으로 조는 것 같은 스님들도 몇 명 있기는 했다. 당연히 그것은 명상의 목표가 아니었지만 나처럼 억지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잠들 수 있다는 것조차 환상적으로 느껴졌다. 얼마 후 내가 지나치게 애쓰고 있음을 알아차린 스승이 조금 쉬어가며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즈음 나는 모든 일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심지어 조금 쉬어가며 하는 것에조차 지나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고군분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다행히도 스토리텔링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다른 스승을 만나서야 끝이 났다. 그는 무엇이든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가 내게 전해준 모든 것은 충격이었다. 명상에 대한 스승의 설명은 내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 도로. 스승은 먼저 내게 아주 혼잡한 도로 옆에 눈을 가린 채 앉아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자, 이제 이런저런 소음 속에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하지만 눈을 가렸으니 보이지는 않지? 그렇지? 나는 고속도로 옆에 풀밭에 앉아있다고 상상하며 스승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은 말을 이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엔 느낌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머릿속에 그 모든 소음, 그 모든 생각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도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조차 그런 소음이 계속되는 느낌일 거야. 그렇지? 그렇게 그 말에 반박할 수 있으랴. 실로 내 마음은 언제나 일정량의 소음이나 불안이 채우고 있었다. 떠오르는 각각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눈가리를 벗었다고 상상해 보아라. 맨 먼저 도로가 그리고 질주하는 차도 보일 것이다.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모두 다른 차들이지. 때로는 자동차 소리에 더 관심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동차의 외양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어. 하지만 눈가리개를 처음 벗었을 때나 그런 법이지. 그러면서 스승은 혼자 껄껄 웃었다. 명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단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들을 해. 명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과 느낌을 놓고 명상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생각이 다 어디서 생겨나는 거죠? 평소에는 결코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명상 때문에 오히려 내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명상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말한단 말이야. 따라서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어. 명상으로 인해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이야. 명상은 단지 너의 마음에 크고 밝은 빛을 비추고 그럼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줄 뿐이야. 그 밝은 빛이 바로 알아차림이거든. 그 밝은 빛이 바로 알아차림이야. 그 빛이 커진 후 보이는 것을 네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것은 너의 마음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료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지. 나는 그대로 앉아 스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 가지에 관해서는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다. 나 역시 명상을 시작한 이후로 줄곧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 명상을 탓했다. 나의 마음이 정말로 언제나 그렇게 소란스럽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스승의 말을 들으면서 만약 내가 그렇게 구제불능이라면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명상 입문 초기에 드는 놀랍도록 혼한 느낌이었다. 따라서 당신도 만약 그런 식으로 느낀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부터 기억하길 바란다. 스승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지한 듯 이런 말로 주의를 환기시켰다. 처음에는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법이다. 스승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지.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야.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좋은지 알기가 어려워. 겁에 질리는 사람도 있지. 어떤 이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생각을 무시하고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고 해. 그렇게 떠올린 생각이 나름대로 흥미로우면 대개는 거기에 매달리게 되지. 하지만 그 모든 책략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회피하려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혼잡한 도로를 다시 떠올려 보거라. 그런 방법은 길가에서 일어나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로 달려들어가서 교통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스승은 잠시 멈춘 후 다시 말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략이 아닐 수 없겠지? 익숙한 얘기 같지 않은가? 역시 스승의 말이 옳았다. 나는 바로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 단지 명상을 하는 동안에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스승의 비유는 나의 전반적인 삶을 고스란히 요약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가만히 앉아 명상을 할 때 마음의 혼란이 느껴지면 그저 습관적으로 뛰어내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전돈하려고 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없어도 나는 단지 노력만 더 기울였다. 어린 시절에 다들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만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공을 들여도 마음은 고요해지지 않았다. 스승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거라. 혼잡한 도로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앉아있는 곳에 잠시 그대로 있어 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도로 옆에 그대로 앉아 질주하는 차를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러시아어라서 차들이 끝없이 이어질지도 모르고 한밤중이라서 오가는 차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 도로가 혼잡한지 한산한지는 중요하지 않아. 요점은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오가는 차를 지켜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야.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보는 일은 아주 쉬울 것 같았다. 얼른 다시 명상 방석에 앉고 싶어질 정도였다. 그런 방법으로 명상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너의 관점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생각과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이의 공간이 커지는 느낌이 들 거다. 마치 네가 단순히 관찰자가 되어 질주하는 차, 그러니까 오가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느낌이 드는 거지.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든 건지 잊어버리기도 할 거야. 다 알고 있듯이 스승은 빙그레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새에 아주 멋진 차를 따라 도로를 달려가기도 할 거다. 유쾌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눈에 띄자마자 홀딱 반해서 결국 쫓아다니게 된다고나 할까? 스승은 내가 차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상상을 하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러다 문득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그 순간 너는 도로 옆에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네가 싫어하는 자동차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불쾌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그렇지. 그러면 넌 당연히 즉시 도로로 뛰어들어 그 차가 오는 걸 막으려 하겠지. 그렇게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에 저항하려고 한참을 애쓴 후에야 자신이 다루 도로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너는 다시 도로 옆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스승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시간이 가면 모든 게 점차 쉬워질 거야. 도로로 뛰어들고 싶은 욕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제자리에 앉아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만 보는 일이 갈수록 쉬워질 거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과정인 것이야. 잠시 시간을 갖고 이 고속도로 비유를 습고해 볼 가치가 있다. 나는 당시 그 자리에 스승의 말을 되새겨 보았다. 모든 말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지극히 합당했다. 하지만 두어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관찰자로서 오가는 생각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 생각의 관찰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스승은 이렇게 설명했다. 생각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너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숙고하거나 기억하거나 미래의 투영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명상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 혹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을 때 그냥 불쑥 솟아나는 생각은 어떠한가? 그런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다. 책을 읽는 중에 갑자기 애친구가 생각날 수도 있지. 한동안 그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를 떠올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단 말이야. 확실히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책을 들고 한 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는 돈통 남는 게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책을 읽던 중 어느 순간 어느 생각이 불쑥 떠올라 주의가 흩어졌지만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한 적도 있었다.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억누르려 하거나 벗어나려 하거나 완전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그렇게 제멋대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법이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의 흐름을 통제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내가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이 자리에 나의 가르침을 구하는 일도 없었을 테지. 스승은 나를 가리키며 익살스럽게 웃었다. 생각을 통제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테지. 불쾌한 생각은 모두 차단하고 오직 행복한 생각만 떠올리며 편안하게 살면 되니까 말이야. 이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게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삶에 적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과 같았다. 그렇다면 생산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창의적인 생각,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생각 같은 거 말입니다. 나는 모든 생각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야. 도로는 차가 다닐 용도로 건설되었듯이 마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과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서니까. 따라서 모든 생각은 나쁘다고 믿는 실수를 범해선 안 돼. 다만 우리는 생각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아야 하지. 스스로 자문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쓸모있고 생산적인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이 쓸모없고 비생산적인지 하는 부분이야. 그 대답을 아는 것은 오직 자기뿐이야. 가르침을 찾아 이렇게 멀리 온 것을 보니 너 역시 생각들이 때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중 일부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구나.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는 물음이었다. 나의 생각은 대다수가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범주에 속했다. 만약 생산적인 생각마저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스승은 다소 무시하는 몸짓을 취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은 애초에 어디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되느냐? 영감이 스친 그런 순간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고요하고 텅 빈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마음이 언제나 분주하다면 그런 생각이 생겨날 공간 자체가 없게 된다. 따라서 마음을 훈련시켜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지. 요점은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야. 마음을 통제하고 잘 이용하고 싶다면 뭐 나쁠 건 없어. 하지만 마음이 아무런 방향감이나 안정감도 없이 온갖 장소에 흩어져 있다면 그런 마음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가르침을 주신 끝에 감사드린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와 스승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한 말씀 한 말씀 더도 덜도 없이 모두 중요해 보였다. 나로서는 명상에 접근하는 완전한 새로운 방식을 배운 셈이다. 나는 그 자리에 한 차례의 짧은 시간 동안 명상이 마음 챙김의 맥락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도 마음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명상은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수동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법을 익히면서 그와 동시에 마음을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상태에 두는 과정이다. 스승은 명상이 하나의 기술이자 능력, 즉 한 걸음 물러서는 법과 비생산적이며 종종 스트레스까지 유발하는 끝없는 생각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란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고 아무리 애써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명상에 임했다. 명상에 접근하는 그 새로운 방식은 내게 찾아온 하나의 계시와 같았다. 그 방식을 처음 적용할 때부터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았다. 물론 때로는 깜빡 잊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 새로운 방식은 차츰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스승이 단언한 그대로 나의 마음은 때때로 아주 분주해졌지만 다른 경우에는 매우 고요하고 고요해졌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개개의 차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게다가 차들 사이의 간격도 이제 더 길고 더 넓고 더 커졌다. 실제로 도로 위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명상을 해오면서 겪은 혼란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다. 텅 빈 공간 또는 무념무상의 순간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그것이 생겨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순간은 하지 않음에서 생겨났다. 명상은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이 제 나름의 속도와 제 나름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게 놔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헤드스페이스의 진정한 느낌에 다다를 수 있다. 푸른 하늘. 그렇다면 어떻게 무언가를 하도록 고안된 훈련에 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나는 때때로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자 고심했다. 확실히 도로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한동안은 괜찮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고요한 느낌이 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었지만 나는 어쨌든 그 이상을 원했다. 나는 해안을 얻길 원했다. 생각들은 진정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없이 이는 감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좌절감이든 걱정이든 의심이든 이런저런 감정이 명상으로 얻은 고요한 마음에 때때로 그늘을 드리웠다. 나는 또한 그런 수동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말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원에서 고요한 마음을 얻는 것은 부산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 두어 달이 지난 후 절에서 그 스승을 다시 만날 기회를 가졌다. 나는 내 안에 점점 커져가던 그 장애물에 대해 토로하며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청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거라. 스승은 말문을 열었다. 기분이 좋지 않으냐? 하늘이 그렇게 맑고 푸르면 마음이 울적해지기가 쉽지 않지. 스승은 그 이미지가 마음에 안겨주는 공간을 음미하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제 너의 마음이 그런 푸른 하늘과 같다고 상상해보거라. 온갖 생각과 혼란과 갈망으로 어수선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의 근원적인 본질, 즉 본래의 상태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스승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잠시 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을 상상하는 것과 그것이 어떻게든 나의 마음을 대변하고 상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당시 나의 마음은 전혀 맑고 푸지 않았다. 이런저런 생각과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단순히 너의 마음이 청명한 하늘과 같다고 잠깐만이라도 상상해 보라는 뜻이야. 과거에 매우 행복하고 느긋했던 순간을 떠올린다면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진 않지. 스승의 말씀이 옳았다. 그 순간에 행복했던 상황을 떠올리자. 나의 마음이 푸른 하늘과 같다고 상상하는 일이 실제로 아주 쉬워졌다. 당신도 지금 한번 시도해보라. 좋다. 이제 잔뜩 흐린 날을 상상해 보거라. 온통 먹구름이 깔린 하늘, 푸른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새까만 먹구름이 아주 두텁고 무겁게 깔린 하늘 말이다. 요점을 강조하려는 듯 스승은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기분이 어떠하냐? 여전히 미소 지으며 스승이 물었다. 그다지 좋지는 않지? 이제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상상해봐라. 어떤 때는 가볍고 하얗고 친근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무겁고 까맣고 암울해 보이지. 구름의 색깔은 단순히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반영하는 거야. 맞는 말이었다. 가볍고 하얗고 친근한 구름, 즉 즐거운 생각이 수없이 떠오를 때는 마음이 분주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때로 그런 생각을 일부러 떠오르려 애쓰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겁고 어두운 구름, 즉 힘겨운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견딜 수 없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스승이 이어서 들려준 이야기였다. 독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으로 오기 위해 너는 비행기를 타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 답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스승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내가 출국하던 그날의 날씨는 어떠했니? 흐렸느냐? 영국은 늘 날씨가 흐립니다. 스승의 물음에 그렇게 답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렇다면 너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오직 푸른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늘에 먹구름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구름 위에는 언제나 청명한 하늘이 존재하지. 지당한 말씀이었다. 수없이 비행기를 타봐서 나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스승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는 얘기야.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듯이 스승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어느 면에서도 실로 그랬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스승께 배운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 나는 이 말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구름은 우리의 생각이고 따라서 그 마음이 그 모든 잡다한 생각으로 어수선해지면 하늘은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밖에 없다. 나의 경우 마음이 수많은 생각으로 지나치게 분주했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푸른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거의 잊고 산 셈이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본질은 푸른 하늘처럼 변함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감정이 나쁠 때 구름은 단지 더욱 짙어지고 더욱 많은 주의를 끌어들일 뿐이다. 드넓은 하늘에 단 하나의 생각만 있을지라도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가르침이 내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그리고 당신에게도 중요하길 바라는 이유는 그 이전까지는 내가 언제나 그 푸른 하늘을 어떻게든 창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헤드스페이스를 경험하려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생기게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창출해낼 필요가 없다. 푸른 하늘은 곧 헤드스페이스이고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아니 이곳에 존재한다. 이 깨달음은 내가 명상에 대해 생각하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명상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인위적인 마음의 상태를 창조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아니었다. 나는 헤드스페이스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명상은 단 하나의 구름도 생기지 않도록 애쓰는 과정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원에 의자를 놓고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에 더 가까웠다. 때로는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내가 구름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상태로 참을성 있게 앉아 있을수록 푸른 하늘이 더욱 많이 드러나기도 했다. 마치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내가 전혀 거들지 않는 가운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았다. 그런 식으로 오가는 구름을 지켜보며
나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 이전의 명상에서는 경험한 적 없는 공간 감각을 갖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런 방식을 통해 나는 일부러 애쓰거나 무엇을 행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앉아서 마음을 자연적인 상태에 둘 수도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물론 내 얘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거기에 담긴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속에 그런 종류의 자유와 공간을 갖는 것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의 양이나 강도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라. 무엇보다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평온하며 언제나 청명한 공간, 어느 때건 돌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마음속에 갖는다는 것,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편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삶에,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76페이지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화이팅!